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 부처 인사 개입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자신은 가교 역할만 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꼽힌 우 전 수석까지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에게 귀국 지시를 했던 지난해 10월 26일 최 씨의 집사 역할을 한 맹준호 변호사가 최 씨의 대여금고에서 10억여 원을 인출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맹 변호사가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 후보군의 인물평가를 정리한 파일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대통령의 현재 출석 여부 답변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현재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를 모른다며 국정개입 사건 방조와 관련한 혐의를 피해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이 그동안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와 국립대 내부 선거는 물론 언론사 편집국장 직선제도 폐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허준영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선거제도는 과잉 민주화라며 대통령 지시 하나 실행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지금까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한 말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고위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하고 대통령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우 전 수석마저 결국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 개입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고 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공정위, 외교부 공무원의 자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핵심 참모인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국정개입 사건의 최종 종착점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굳이 그의 별명을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역시 자정이 넘어야 나올 전망이죠. 선배 뉴스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김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말해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쯤 끝이 났는데요. 이후에도 서면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등도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일 새벽 정도가 되어야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작년에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뭔가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뭐 평상시에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좀 얘기거리가 되긴 하더군요. 네, 취재진이 특별감찰관실의 채나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지난해처럼 잠시 기자를 응시하면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에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씨를 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면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냐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서 김 기자가 우 전 수석 혐의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오늘 영장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줄여서 얘기를 해주죠. 우선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요.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여기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그동안 같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면서요? 네, 특검법에 포함된 혐의이기도 한데요. 미르 등 재단과 최순실 씨의 비리, 그리고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등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회사 정강이나 또 이른바 코너링 운전병으로 알려진 의경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일단은 우 전 수석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에 다른 의혹들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입니다. 예. 자,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김준 기자였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 가운데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하고 해체까지 주도했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내사를 막으면서 이 특별감찰관실에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감찰관실 전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르 K스포츠재단과 가족회사 정강 등 나에 대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본인의 비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이런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직무수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자칭 보수단체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석수 감찰관은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감찰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간부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고발 직전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특검 수사와 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의 주장은 전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다 박 대통령 지시였다. 이 얘기잖아요. 오늘 우 전 수석의 그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체부 고위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청와대 수석으로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활동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가교, 그러니까 다리에 빗댔는데요. 예. 그저 지시를 하달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실행한 내용을 위에 보고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만 했다고 하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 종범과 주범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요. 이 김기춘 전 실장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자 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 전부 이제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일부러 거짓말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늦어도 내일 이제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청와대 참모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통상 구속된 이 피의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계속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예. 이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 특검의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들면서 그 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의 정당성 또 공정성을 문제 삼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특검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할 가능성보다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승인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냐. 입법 취지로 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승인을 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 이 부분은 이따가 팩트체크해서 오대영 기자가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불과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우선 어떻게 됩니까? 네, 특검으로서는 사실 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기간 자체가 얼마 남진 않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보다 탄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특검은 당초 반드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가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면서 무산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나름 뭐 특검으로서는 뭐 자신 있다 이런 것으로 읽힌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근데 대면 조사 협상은 그러면 진전이 없는 걸까요? 네, 박 대통령이 계속 이 청와대 경례 조사와 같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만일 조사가 이렇게 끝내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공언했었던 검찰 그리고 특검 조사마저도 모두 거부한 셈이 되어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좀 곤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특검의 판단은 만약 대면 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어떤 그 종착점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은 안 됩니다만은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현재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 탄핵 대리인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당사자,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만큼 장외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 혐의 적용 그리고 나아가 향후 기소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수사 역시 향후 박 대통령의 파면이나 혹은 퇴임 이후에 또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작년 10월 26일 그러니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틀 후에 박 대통령은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에게 귀국하라고 했죠. 바로 그날 최 씨를 돕던 변호사가 10억 원의 돈을 최 씨의 은행 금고에서 빼냈습니다. 도피 자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일개 변호사가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군을 뽑아서 인물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갈수록 태산이었다는 것이죠.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에게 귀국 지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에게 자신의 은행 대여 금고로 가서 맹준호 변호사를 만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대여 금고에 가보니 맹 변호사가 와 있었다며 자신이 대여 금고를 열어줬고 맹 변호사가 안에 있던 10억여 원의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최 씨의 거처와 사무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9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가 미리 압수수색 정보를 알고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10억여 원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자 최근 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의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맹 변호사가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 후보군들을 뽑아 자세한 인물평을 직접 정리한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3년 1월 작성된 파일입니다. 특검은 맹 변호사가 최순실 씨에게 인사평을 전달하고 귀국 자금도 미리 마련해주는 등 집사 변호사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맹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맹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상 1차 수사기한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갖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아예 수사기간을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반대로 오늘 법사위는 파행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50일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수사기간을 만료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이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김 의원의 발언 도중 모두 퇴장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4당 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가 비상 상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특검 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한 승인 권한이 황교안 총리, 즉 대통령 대행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권한의 성격이라든가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2부에서 팩트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내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인데 설령 나오더라도 별도의 기일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라서 예상대로 3월 9일 또는 10일 선고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방위적인 헌재 재판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재판부를 직접 비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겠지만 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마지막 변론 일정 관련 소식을 보시고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 공격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16차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해 차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데다 최종 변론을 제외하면 증인 신문으로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헌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난달 16일 증인 신문 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정부 인사 개입과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 1일 15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최 씨를 다시 넣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공정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최 씨 등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내일 불출석하면서 마지막 증인 신문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만 받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대통령은 내일까지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사실 여태껏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또 대리인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등등의 단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재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서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과 헌재 출석 문제를 놓고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카드가 적극 검토되면서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날 재판정에서 법 집행을 함부로 한다며 고성까지 질렀던 대리인단은 오늘은 법정 밖에서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질문을 공세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답변을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헌재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마라, 직접 답해라, 이렇게까지 한다면 정말로 그건 공정성에 치명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리인단은 또 예정대로 3월 초에 선고하는 걸 두고도 졸속 재판이고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이런 대리인단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그 배경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추위는 오늘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공세적인 신문을 펼치기 위한 전략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공세적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대리인단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면 출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 출석에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늘 국회 측은 그동안 25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된 대통령의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공세적 신문을 펴기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기억을 직접 살려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단이 대신 답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에 대신 답변할 순 없다며 최순실 씨 등도 탄핵 심판에 나와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또 언론과의 인터뷰나 페이스북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정치부 고석승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쩍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네요. 라디오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와 이 손범규 변호사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각각 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헌재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 일반 재판의 경우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뭐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서석구 변호사는 이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결정하라는 건 해도 너무 한다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정리하라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출석 여부는 사실 작년 12월에 첫 재판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입장을 물어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법상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석은 첫 기일 혹은 이 두 번째 기일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두 달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최종 변론일이 결정이 되니까 갑자기 이 대통령 출석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네, 이 손범규 변호사는 이 현 재판부가 재판관 8명이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으로 이런 사고가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표현이 굉장히 좀 격한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걸 해치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공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오늘 또 일부 취재진들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요.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에 묶여 졸속 판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졸속 판결이라는 것도 대리인단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기 탄핵 선고 이걸 뭐 졸속, 뭐 해치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부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 15차례 공개 변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사실 약간 무리한 증거 신청 요구, 증인 채택 요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무리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심판 기간이 압축돼 있을 뿐이지 사실 이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이 조기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불공정 논란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재판에서도 사실 집중 심리라는 제도는 여태까지 다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을 허투루 너무 졸속하게 해선 물론 안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도 그동안에 바로 이러한 그 트집을 잡힐 것을 우려해서 몇 가지 좀 무리한 것도 들어줬다. 가능하면 그리고 모든 절차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많이 뭐 보도를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헌재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리인단 전원 사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헌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떤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 브리핑 때의 발언에 이어서 오늘 또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오늘 인터뷰에서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결심이 만일에 이제 사퇴라면 사퇴를 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법상에는 원래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 이 대리인단이 대신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건 이 대통령 방어권 행사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대통령에게 하는 것일 뿐 헌재 탄핵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눈여겨볼 부분이 자유한국당도 헌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한꺼번에 다 나가는 이렇게 비난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자유한국당도 이 상임위 이름을 걸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 헌재가 고영태 씨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한 건데요. 이 역시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장외 공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뭘 노리고 있을까요? 우선 이 헌재 탄핵 심판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을 공격하면서 이 압박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헌재 선고가 나와도 이 선고 내용이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게끔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였던 간에 이 정치권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이 재판부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9일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헌재 심판장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양쪽이 모두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주기 바란다. 이런 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런 식의 어떤 여론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여론전이 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여전히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즉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고영태 씨로부터 최 씨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고 씨 말로는 최 씨가 일정한 정보를 민정수석 씨를 통해 듣고 있다고 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황도 덧붙였습니다. 고 씨가 최순실 씨로부터 들었다면서 너를 곧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는 말을 본인에게 전한 뒤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함께 골프를 쳤고 수영 강습도 함께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연결고리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최 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변호인이 오늘 법정에서 전체적인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매우 불리한 얘기가 됩니다. 신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막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특검 조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2014년 4월 정권 반대 운동 등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은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016년 4월까지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하달해 실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신 전 비서관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청와대가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직 선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청와대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회장직을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것은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청와대가 언론사 편집국장과 국립대 총장 선출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혹이었던 일이 실체가 다 드러나는 요즘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석 달을 앞둔 지난 2015년 11월 16일. 당시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은 청와대 측 요청으로 서울 한 특급 호텔 중식당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독대했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듬해 초 있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바꿔주세요. 규정은 바꿔주시고 연말 중에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기존 대의원 선거로 뽑던 방식을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현 전 수석은 이를 대통령의 뜻이라며 민주적인 절차가 대통령 지시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잉민주화가 대통령 말씀 하나를 시행을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현 전 수석은 언론사 편집국장과 국립대 총장 선출에서도 직선제를 폐지하는 작업 중이라고 밝힙니다. 국립대학 직선제 하는 거 다 바꾸고 있습니다. 부산을 보고 올해 마지막으로 그 편집장 선거를 하면 내년부터는 임명제로 바뀝니다. 현 전 수석은 민주적인 선거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밝힙니다.
민주화라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선거 과정에서 이 비리,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보상, 일부러 해서 실제 자유총연맹은 김경재 회장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추천 임명제를 도입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추천제로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위협입니다. 자유총연맹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편향성의 이유가 읽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어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만난 허준영 전 회장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출 직선제 폐지 요구에 계속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현 전 수석이 검찰 특수부 수사를 언급합니다. 선거 이런 거 아니지만 국민 문제, 특수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거와 무관하다고는 말했지만 사실상 특수부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허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줄곧 요구한 추천 임명제 도입이 김경재 회장 당선 직후 실행된 것을 두고서도 청와대의 지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총연맹 측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많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 때마다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하는가 하면 연맹도 전국 지부에 공문을 보내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운영비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왔는데요. 이게 모두 200억 원이 넘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 유치원의 영수증입니다.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36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의 원장이 이렇게 쓴 돈이 2014년부터 2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자신의 차량 할부금 2,500만 원과 보험료 370만 원, 자동차 과태료 3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인 유치원 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정부가 이곳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운영비를 부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센 돈이 205억 원입니다. 한 유치원 설립자는 교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피부관리 이용권, 피트니스 이용권 등에 1,300만 원을 썼고 자신의 외제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 32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설립자 남편의 여행 경비와 여행기에서 구매한 건강 보조식품을 운영비로 쓴 것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정원 감축과 원화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어제는 대통령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미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반대 구호가 터져나왔고 영국에선 트럼프 버리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뉴욕 거리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탄핵하라는 구호도 보입니다. Case he should be impeached and he should be locked up. We got to get him out of the White House. He doesn't belong there. 시카고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20여 개 미국 도시에서 트럼프 반대 목소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추모하는 대통령의 날을 맞은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And I think Donald Trump is a joke. He's just a plain joke. He could barely even speak properly. 멀리 영국에서도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85만 명이 트럼프 국빈 방문의 격을 낮춰야 한다고 청원했고 영국 의회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둔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32살 이모 씨 등 3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전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월드컵파와 오거리파 조직폭력배들로 재력 다툼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다 집단 난투극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한다며 친척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여성에게 6년형,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한국인 4명에겐 최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종교 집단 소속으로 지난 2015년 12월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당시 41살 피해 여성을 수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서 나온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해남의 유경 오리농장 도축 출하 검사 과정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인근의 한 쇼핑몰에 현지 시간 21일 오전 9시쯤 경비행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했습니다.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5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이며 쇼핑센터가 열리기 전이라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 14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연간 증가율도 11.7%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빠릅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또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죠.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344조 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령층의 부채 증가가 눈에 띕니다. 서울의 30대 맞벌이 부부 이모 씨는 5년 전 결혼 때 전세 대출 7천만 원을 받아 꾸준히 갚았지만 대출금은 오히려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혼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값이 1억 7천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월급 전체 100%를 다 원금 상환이랑 이자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 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0대 이상 노령층은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면서 대출 부담이 훨씬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이제 창업 등과 관련한 부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현금 수입 대비 상환 부담이 커져서 직군별로는 자영업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자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가계 대출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입니다. 1년은 이제 이자만 냈잖아요. 그리고 원금을 이렇게 갚으니까 부담스러워, 그것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찾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만 할 게 아니라 부실 가능성이 큰 연령대나 직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이렇게 불어난 가계빚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한 발씩 늦죠. 뒤늦게 은행권 대출을 죄기 시작했지만 대출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부채가 줄기는커녕 질까지 나빠졌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또다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핵심은 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을 죄겠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의 대출을 누르자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 2천억 원에서 4분기 13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폭은 19조 8천억 원에서 29조 4천억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대책이 헛돌면서 국내 가계빚은 이미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줄이겠다는 대책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금융권도 이제 이번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 가게 돼요. 채무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들인 땅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세계 곳곳에서 집값 폭등의 후유증을 겪는 만큼 우리도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차이나타운으로 유명한 서울 대림동.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 소유 건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주는 사람들은 무조건 짓는지. 1,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주고 사지. 가격을 다 올리는 거잖아요. 돈을 모아서 몇 사람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서울 홍대 상가나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역시 중국인 소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가진 국내 부동산은 약 1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6배 정도입니다. 비중은 작지만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최근 5년 사이 중국인이 가진 부동산 규모는 필지로 따지면 5배, 면적으로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증가율을 훨씬 웃돕니다.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윳돈을 해외에 투자한 중국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기성 자금이 계속 늘어나면 겨우 진정세를 보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홍콩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선 중국 자본의 싹쓸이식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세금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담긴 글을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번역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알파고가 여러 번 사람을 이겼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최승기 기자입니다. 가상 애인, 살인기계,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 AI의 모습입니다. AI는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 의사인 왓슨의 암 진단율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AI가 개인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인간의 언어를 자연스레 이해하고 번역하는 일도 가능할까? 전문 번역사 4명과 AI 번역기 3대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한글과 영어 문학, 그리고 비문학 지문 등 총 4개를 나눠줬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인간 번역사의 완승이었습니다. AI는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한글 고유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있고 문맥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다. AI가 작가처럼 사람의 감정까지 녹여내는 글을 쓰는 시대가 올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은 분분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얼마 전 국회 미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죠. 국회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다른 공공부문도 그래도 신용이라도 보일 테지 했다면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주시 시설공단에선 민간업체로 미화 업무를 넘기는 걸 놓고 갈등 중입니다. 새벽에 청소 트럭에 위험하게 매달려가는 것만큼이나 미화원들의 고용 불안은 커졌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국회 정식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큰 절을 올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에 맞절로 화답합니다. 이 모습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점차 해소해가는 디딤돌이 될 거라 여겨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의회 앞입니다. 이곳에는 파란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과 원롱면 등 5개 읍면동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 47명은 다음 달 12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안 가면 직장을 잃을 수가 있으니 잘 판단해라. 그게 하나의 해고 통지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주시는 청소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파주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던 업무를 민간업체로 넘기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미화원이 승강장 앞 휴지통을 서둘러 비우고 새 비닐봉지로 갈아 끼웁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쓰레기를 차에 싣다 보니 위험한 걸 알면서도
트럭에 매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벌써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생활 쓰레기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담당 지역의 다양한 쓰레기를 미화원 한 명이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고 서둘러 이동해야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득 싣고 다시 집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럭을 다 비우고 난 후에는 아직 남아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다시 담당 구역으로 돌아갑니다. 파주시는 미화원들이 민간업체를 설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을이잖아요. 을한테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용자이면서 고용되는 그런 형태로. 하지만 미화원들은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 고용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용 불안도 문제지만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민간업체 3곳의 등기를 떼봤습니다. 파주시 설명과 다르게 A업체 대표는 시설공단 소속 주무관입니다. 이 업체의 또 다른 임원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현직 시설공단 팀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B업체 설립에 참여한 시설공단의 한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난 20일부터 공무규정 위반과 민간 위탁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를 신호탄으로 다른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 점차 해소되길 바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도 그는 의심했던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에는 이러한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도마는 두렵고도 떨리는 표정으로 예수의 몸에 손가락을 넣었고 다시 살아난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마는 기독교에서 연약한 믿음을 상징하는 사례로 인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 신부님은
도마를 사뭇 다르게 읽어내기도 했더군요. 그는 예수께 충실했고 그러면서 탐구심이 강한 사람, 맹신하는 것보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서가 아닌 현실로 와보겠습니다. JTBC는 3천억 원짜리 소송에 걸렸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최순실이 아니며 그녀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입에서조차 국가기관과 언론과 시민을 부정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짓 뉴스들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애플의 팀 쿡이 가짜뉴스 퇴치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을 만큼 지금은 이른바 포스트-트루스, 즉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더 믿는 탈진실의 시대가 됐습니다. 범람하는 이 거짓 뉴스의 홍수에서 시민이 살아남는 방법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모두가 조금은 괴롭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조금은 매정해야 하는 도마가 돼야 하는 시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했던 예수의 그 말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인 종교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덕목일 뿐. 이 혼돈의 시국에 필요한 덕목은 바로 합리적 의심이 아닐지. 하물며 도마도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내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여부를 정해야만 합니다. 헌재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수용된다면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사실은 좀 특혜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아무튼 이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걸 안 들어주면 불공정한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 일부에 이어서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흔들기에 나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중대 결심 얘기도 꺼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한 번 이 중대 결심 이런 이야기를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법적으로 대리인단이 사퇴한다고 해도 이 탄핵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대리인단이 만일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총사퇴를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으나 그렇죠?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헌재도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헌재가 이거는 결코 무리해서 일찍 끝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늦게 할 일도 아니라는 쪽에 중심을 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더라도 헌재가 거기에 개의치 않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꾸 중대결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실제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전원 총사퇴 카드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또 이 지지 세력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진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여론전이라면 일단 득실을 좀 따져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 총사퇴를 한다는 건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재판 불출석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재판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예 그러니까 보이콧을 그러니까 재판장이 안 나간다. 불출석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재판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내일 이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이 안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수천만에도 수십 건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뇌물 혐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청와대의 각종 특혜, 인사 문제 등을 모두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만약 대리인단이 내일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같은 내용들을 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 이 소추위원단 측으로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언급할 것이 이 안전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전략을 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헌재는 상당히 또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각종 언론에 출연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손범규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헌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출석 결정 하루 전인 오늘 이 자유한국당도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예. 이 고영태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 관련해서 헌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일종의 이제 그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광장에 모이고 있는 친박 단체들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 대통령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가 그나마 남은 유일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헌재는 내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결국은 이제 마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24일 이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24일 이후로 최종 기일이 넘어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헌재가 이 같은 경우에도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게다가 뭐 저 국회 소추위원단,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에게 매우 공세적인 질문을 하겠다. 지금 예행 연습까지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대통령 측으로서는 좀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출석 자체가. 알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역시 자정 넘겨서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준 기자,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심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집무실이 제 뒤로 보이는 법원청사 8층에 있는데요. 밤 9시가 넘은 지금 시간까지도 불이 밝게 켜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4시쯤에 끝이 났지만 현재까지 서면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일단은 서울구치소에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영장 심사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는 내용 간략하게 좀 짚어주죠. 네, 우선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요. 문체부 국가장급 인사 5명에 대해서 저천성 인사를 지시하는 등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또 묵인했는지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검법에 포함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요. 미르 등 재단과 최순실 씨의 비리 의혹 그리고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특검팀은 일단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외에 추가 혐의들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조금 그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우 전 수석이 그동안의 재임 중에 혹은 뭐 그전에라도 자신의 사람들을 많이 여기저기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병우 사람들 그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도 그 부분을 좀 너무 좀 신경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사실 좀 일부에서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병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까요? 네, 사실 이번 국정 개입 사건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함께한 범죄 혐의를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 라인을 수사하는 데 있습니다. 예. 이번 정권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가 돼서 박 대통령을 보좌해 왔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이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만한 우 전 수석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주된 혐의 가운데 하나는 역시 직권남용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그런 혐의인데 과연 우 전 수석은 내일 새벽에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풀려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검 취재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정부 부처 인사를 좌우했다는 의혹, 이건 뭐 사실 굉장히 꾸준히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특검 수사로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까? 예, 우 전 수석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특검 내부에서는 가히 인사 전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 인사에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요직을 독차지했다라는 얘기는 자주 나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지점이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 국정 개입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등 이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좌천한 부분입니다. 예.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항명이라며 좌천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사표를 종용을 한 겁니다.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미리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청와대에 참조로 보냈다는 게 항명이라면서 좌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인사 개입도 역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다. 자기는 전달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사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인사 전행의 실행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요.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계속 수사를 통해서 이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사 전횡이 여러 부처에서 실제로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내내 이건 청와대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고위 공무원이 청와대 지시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제출을 종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좌천을 시킬 명분이라도 찾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공무원 사회에선 당연히 청와대의 지시는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던 건데요. 특검은 이 같은 인사 전행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가능케 했던 배경으로 보고 장기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정부 부처의 인사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눈에 띄는 뉴스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 자신을 내사한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사를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접근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본인을 내사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언론의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자칭 우익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검은 고발단체와 청와대 허연준 행정관이 고발 직전 통화를 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 전 수석의 협박성 발언과 그리고 이 우익단체의 고발 사건 간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야사당은 조속히 연장을 승인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종료일에 임박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황 대행이 거부할 재량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오대영 기자. 네, 우선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네요. 결국 이제 키를 진 사람은 황교안 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특검법의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특검법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법, 바로 특검법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간 연장의 여부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도 법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이 승인을 꼭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법의 구조 3항에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승인이라는 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내에 수사 완료를 못하거나 공소 제기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주어는 특검입니다. 네. 연장 판단은 특검이 합니다. 그런데 황대행이 30일 연장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 시점에서 수사를 멈추라는 뜻이 됩니다. 일종의 수사 지휘가 되는 셈입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법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그건 황대행에게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행정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법에 따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법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담당자의 판단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둔 걸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어떻게 해야 한다. 딱 못 봐가지고 이게 판단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다시 특검법으로 보겠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재량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한 해. 이건 특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수사 연장에 대해서 법은 1회라는 제한을 두면서도 특검의 재량권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위에 보죠. 대통령의 승인. 저 승인, 이 표현. 거부의 재량권까지 보장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더 주목할 부분은 저 위에 노란 부분입니다. 기간 연장의 기준을 특검의 관점으로는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없고 네. 이 법 전체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에 대한 문헌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입법 취지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역대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대통령들은 입법 취지를 거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총 11번의 특검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5번의 특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받아 연장, 저 위에. 그리고 나머지 6번은 보고하고 연장. 저 경우에는 보고만 하면 되니까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저 왼쪽 아래 2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먼저 종료 이틀 전에 거부를 한 노무현 청와대에 당시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의 논리로 따진다면 특검팀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만, 즉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종료 사흘 전에 거부한 MB 청와대의 최금락 홍보수석,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라고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 저 2 사례처럼 이번에도 황교안 대행이 승인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만인 거군요.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수사기간 만료 전에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허 네. 발표할 수 있죠. 이를 두고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수사의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행이 입법 취지를 비켜가면서 승인을 회피했다는 정치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인을 거부하는 건 일종의 수사 지휘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탄핵보다 하야를 해야 된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박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하야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치적인 해법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하면서 옛날 새누리당과 분리된 게 바로 바른정당인데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보다도 바른정당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들이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왜 질서 있는 퇴진을, 이건 그 과거에 나왔던 거죠. 4월 퇴진, 6월 대선. 다시 나왔었는데 이제 비슷한 주장을 거기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상황인데 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하야를 하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특검 연장이 무산된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2말 3초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기도 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탄핵 심판은 이미 막바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야권에서 이런 이른바 이제 정치적 해법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논란이 일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할지라도 사법 절차는 반드시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하고 자, 판결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는 걸 막자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법률권이 이런 바람이 있든 없든 이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는 자진 사퇴 같은 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오늘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자,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주장 이미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탄핵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는데 예.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설사 5천만 국민이 내려오라고 할지라도 박 대통령은 절대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청와대 앞에서 모여서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늘 청와대에서 혹시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자진 하야 얘기는 뭐 한 적이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그 사람은 아니고 뭐 익명을 통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라는 식의 입장들이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은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했는데요. 벌써 4명째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교체당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좀 들어보시죠. 지금 경제가 좀 일만하고 그러면 뭐 정권 서로 돌아가면서 해봐야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해봐야 될 때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당의 비대위원장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될까요? 뭐 선의로, 선한 의지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선의가 나오니까. 예. 하지만 알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뭐 비록 이름을 바꿨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 친박계 핵심이었죠. 홍문정 의원이 박 대통령 이후에도 최소 10년은 더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인 적이 있었는데 예. 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발언을 들었을 최순실 씨 어떤 생각을 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우병우를 흔든 질문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우병우 전 수석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또 이렇게 기자를 노려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였죠. 11월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질문하는 기자를 저렇게 쳐다봐서 구설에 올랐는데 본인은 저기 노려봤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쳐다본 건데.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유독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해서도 태도를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좀 뭐 하여간 유명한 장면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되게 이제 그 특검에 출석하면 언론 질문에 좀 그냥 대답 안 하고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무슨 질문을 받았길래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한 기자가 구속이 되면은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싸늘한 표정으로 쳐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긴 뭐 저 질문 받으면 뭐라 대답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강원 산지에는 눈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ver and